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나무외과 수술 두 번째, 역시 정통 나무외과 수술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요,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중심이었고요. 이제는 그것에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 부후 지연과 상처 치료는 같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외과 수술에 대한 오해. 자, 외과 수술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외과 수술의 목적은요, 목재 부후의 지연, 그러니까 죽어있는 조직이 빨리 부후되는 것을 서서히 부후되도록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목적인 반면에, 캘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살아있는 조직이 얼마나 잘 아물었는가 하는 생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를 조금 분리시켜 놓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외과 수술의 효과 검증을 어떤 분들은요, 캘러스의 상태를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 잘 됐다, 이거 검증을 캘러스가 너무 잘 아물었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외과 수술의 목적과는 조금 어긋나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과 수술의 목적에서 아물게 하다 하는 그러한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미가 적기 때문에 부후 정도를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외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썩었어? 또는 안 썩었어? 이러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외과 수술은 세대한 상처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상처는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외과 수술을 할 때 생조직을 절개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 상처는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금 있다가 어떠한 방식에서 하면은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상처가 발생될 경우 상처 부위가 잘 아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캘러스의 유약 조직에 아무는 정도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상처가 우리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 외과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상처가 발생이 되면은요, 그 상처가 발생한 부분은 건조가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하는 경우에는요, 건조로 인한 고사가 우려 있죠. 또한 그 부분에, 상처 부분에 이물질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할 때 공정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살균, 살충, 방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살균, 살충, 방부가 살아있는 생조직에 닿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또는 어떠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목재 부후 정도와 캘러스 상태를 비교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번 시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외과 수술이 과연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외형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생조직을 어느 정도 제거, 그러니까 땄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톱으로 전부 다 절개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문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아물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상처하고 관련된, 치료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안에 있는 내부는 어떨까요? 내부는 그냥 부가 진전되고 있는지 또는 진전되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서 외과 수술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지 외관상 잘 되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자, 목재부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전통숙가나무연구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저가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그 다음에 하동에 있는 청룡리 은행나무, 하동에 있는 두양리 은행나무. 자,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은행나무라는 사실이고요. 전부 다 기념물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두는 이유는요, 기념물이라는 거는 최소한 400년에서 500년 이상 된 수령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나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은행나무, 그러니까 똑같은 수종에서 목재를 가지고 와서 이 목재를 비교 분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외과 수술이 우레탄으로 전부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레탄을 다 걷어낸 결과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이 외과 수술 과정 중에 일부 필요 없는 부분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된 부분을 실험을 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이 청룡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죽은 지 한 10년 정도 경과가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10년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자르지 못하다가 한 10년 정도. 이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마을에 계신 가까이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죽은 시기를 구체화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기 있는 은행나무는요, 태풍에 의해 가지고 부러졌어요.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은행나무 역시 이 우레탄을 처리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이 가지 역시 죽은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1년짜리 입니다. 그래서 우레탄에 감춰져 있던 그 목재, 10년 된 그러한 목재하고 그냥 야외에 노출된 10년짜리 목재하고 1년 당년에 잘린 목재하고 이 세 가지를 샘플로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버려지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변제 부분과 심재 부분으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이 변제 부분과 이 안에 있는 심재 부분으로 이걸 전부 다 분석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무의 성질에서는요, 변제하고 심재하고의 기능적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후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9개의 샘플을 가지고서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은 산림과학 임업진흥원 쪽이죠. 임업진흥원 쪽에 계신 분들께 의뢰를 했습니다. 자, 2010년도에 우레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변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재도 있습니다. 변제하고 심재하고 또 이 우레탄이 바로 닿아 있는 부분, 그 부분과 여기 수피가 거의 붙어 있는 부분과 조금 안쪽에 있는 것으로 전부 다 이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이 외과 수술 과정 중에서 나온 그 당년에 잘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청룡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고사 부위 심재하고 변제하고 구분을 했고요. 두양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고사를 한 것을 변제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건 밀도하고 압축 강도를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견디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밀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가 많이 된 것들은요, 기건 밀도가 당연히 더 낮아질 거고요. 압축 강도 역시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해봤더니요, 외과 수술 우레탄 안에 있던 그러한 것들 보면요, 기건 밀도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쵸? 0.5까지요. 어디서 갑자기 낮아지냐면은요, 약
죽은 지 외부에서 10년 정도 된 변제 부분이 굉장히 낮은 숫자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때 변제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조금 컸고요. 강도, 종 압축 강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대부분 30 내외에, 최근 거는 이제 40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요, 보통 30 내외 정도, 10년 정도 경과했을 때 30 정도가 되는, 내외가 되는데요. 일부 접촉면에 가까이 있던 거는 27.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건 이제 외과 수술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10으로서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요, 외과 수술을 한 우레탄을 넣어서 보호를 했던 나무들, 목재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생목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그냥 아무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둔 겁니다. 그래서 심재하고 변제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심재는 조금 더 강한 반면에 변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부가 좀 많이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양리은행나무 생목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이러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토대로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케이스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레탄으로 채워진 목재도 10년에서 15년 10년 이상 지나더라도 최근에 고사한 것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아무 처리하지 않은, 그냥 노출시켜 놓은, 이것이 노출입니다. 노출시켜 놓은 목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정도의 어떠한 강도나 이러한 것들을 지녔다라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수종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공을 하거나 또는 피해가 있었던 나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측정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한다면은 우레탄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더라도 오히려 나무를, 목재를 건조시키는데 또는 부를 지연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냥 두는 경우에는 심재와 변제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생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얘네들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30대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할 때 우레탄을 채우는 것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이 잘 되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외과 수술을 할 때 목재부 지연과 켈러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부분은 보시면은 전부 다 켈러스가 잘 아물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톱질을 해가지고 생목으로 상처를 낼 필요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은요. 네.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외과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될 수 있으면 상처를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나무에서 외과 수술을 할 때 공동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피를 할 때 이 부분에 있는 캐러스는 건드리지 않고 이 캐러스보다 조금 안쪽에다가 노출되도록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다. 자, 한 가지 또 고민거리는 뭐냐면은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이 안이 싹 비어 있어요. 싹 비어 있습니다. 싹 비어 있는데 이러한 나무에다가 공동 충전을 했습니다. 공동 충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썩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공동 충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우레탄 처리한 다음에 뚫었더니 물이 나온다라는 거는요, 이 안에 뭔가가 목재가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목재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요, 물론 밑에까지 가 있겠죠. 이 목재가 지지 기능을 하냐 이겁니다. 지지 기능이 과연 있을까?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기능이 별로 없는 이 목재가 우레탄에 의해 가지고 위에 있는 물이 침입돼 가지고 부가 진행될 때 큰 문제가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들 지금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노출된 상태로 둘 수가 있다. 근데 노출시켜 놓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열화 현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마 햇빛 같아요. 근데 내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화에 대한 피해는 조금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반면에 여기를 공동으로 채운다 그랬을 때 어떠한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지 또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무에서 보면은요, 요 부분입니다. 이제 요렇게 약간 뭔가 검은 뭔가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 나무는 보면은 일단은 외과 수술이 잘 되었을까 하면은 잘된 그러한 케이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진액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얘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액이 아닙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전부 다 처음 외과 수술할 때 썼던 바셀린이 누출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바셀린이나 아니면은 상처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르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만약에 상처가 없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에 상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살균 살충 방부제를 여기다 뿌려요. 우리가 뿌릴 때 붓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스프레이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프레이를 쓰는 경우에는 살균제는 그나마 괜찮지만 살충제나 방부제가 이 상처 부분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괴사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때문에 이 상처 부분은 무엇인가로 이렇게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바세린을 바르는 것을 우리가 뭐 상처 보호제로서, 그러니까 상처를 조금 더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러한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작업을 할 때 이 상처 부위에 외부 이물질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 이 부분을 생조직을 전부 다 절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개한 조직 부분에 이물질이 닿아서 괴사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다가 수용성을 한번 발라보십시오. 수용성. 예를 들어 톱신을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방부제를 이렇게 뿌리다가 여기에 닿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수용성인 톱신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기 안으로 시간이 지나거나 그랬을 때 또는 양에 따라 가지고 침투가 될 수 있는 또는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소지가 있죠. 근데 바세린이라든지 나노닌이라든지 이러한 수지성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접촉되었을 때 그 부분에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 부분에 외과 수술을 할 때 쓰는 재료는요, 이 목적이 과연 생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물질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틀려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생장을 위한 거라면은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좋은 그러한 것들을 쓰면 돼요. 근데 이물질이 접촉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수지 기능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들이 좋겠죠. 기름 성분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쓰는 이 재료는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절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만약에 절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바셀린이나 아니면 도포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왜 씁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유압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요, 여기는 바세린이나 도포제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바르면은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 부분에 상처가 나 있는 경우에는요, 약간의 도포제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외과 수술을 할 때 부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형성층과 관련 캘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조건 도포제를 취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상처가 있을 때는 발라도 되지만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르지 않는 것이 맞고요. 될 수 있으면 상처는 내지 않는 것이 외과 수술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아시는 상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처가 이렇게 약간의 넉비공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외과 수술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목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연습을 하십니다. 이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자,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아무는 조직이 있잖아요. 자, 세로로는 이렇게 아물까요? 안 아물까요? 세로는 아물어요. 그러니까는 좌우에서 상처가 나면은요, 좌우에서 이렇게 덮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새 조직이. 근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무 조직에서 위아래에 생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가로로 생기는 부분에서는요, 맨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만 있는 것이지 중간 부분에서는 이 생장점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은요, 옆으로는 잘 아물어요. 근데 위아래로는 아무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괴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중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때문에 이러한 외과 수술을 할 때 모양이 나오는 게 원형이나 이러한 넉비공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가로로는 만들어지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세로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사각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나무의 캐러스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약간 이렇게 절개를 하거나 상처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조금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로만 되어 있는 이러한 상처는 약간의 타원형으로, 곡선형으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넉비공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